네, 그리고 앞에 맨 앞줄에 계신 어머니께 네,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싱이겠어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 적어왔습니다. 온전한 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그 2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눈이 안 보여서 큰 엄청 글씨로 많은데요? 써놨습니다. 2분 30초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담은 이야기라 부득이하게 준비한 것을 그대로 읽으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접경 지역에 대해서 많은 현황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 글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파주는 한국전쟁 이후 분단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운명과 함께 살아온 도시이며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토지 사용과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왔고 대북 방송과 오물풍선, 삐라 등으로 시민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는데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약 1만 평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큰 집결지 중 하나로 오랫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전, 인권 향상의 발목을 잡아왔으나 이제 파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가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지난 3년 동안 여행길 걷기, 올빼미 활동 등 낮밤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깨끗한 파주를 위해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폐쇄는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깔딱고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때 불법 영업으로 시민의 공간을 빼앗았던 계곡을 정비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셨던 일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바로 진짜 행정의 힘이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마지막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의 뚝심 있는 리더십으로 이곳을 정리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와 휴식의 공간, 인권이 회복되는 공간으로 되돌려 주신다면 파주는 물론 경기 북부 전체가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질 때까지 3장인데? 큰 글씨라서 그래요. 경찰을 현장에 상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며 폐쇄도 한층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파주를 위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파주 시민이 되기 위해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참, 그거 생각하면 여기 파주죠? 우리 파주시장 오셨어요? 예,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우리 파주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앞에 와서 말씀하세요. 예, 네. 파주시 방문해 주셔서 54만 파주 시민과 경기 북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주시는 2023년부터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9개 정도로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남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지금 폐쇄 정책을 해서요. 계속 매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대집행도 하고. 업소 건물 기준으로 하면 몇 예. 개가 있는데 몇 개를 없앴고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200개 중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지금 한 9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엄청 많이 없앴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9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정비하기가 좀 어려운. 뭘 해주면 돼요, 정부가?
그런데 내가 보니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으라 그거는 예, 지금 아까 우리 파주 시민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마지막에 가는 이제 경찰력, 예, 그다음에 저는 조금 더 좀 하면 사실 불법 영업의 현장이라서 거기에 세무서든 공공의 9개가 있고 예. 거기 있는 종사하는 분은 몇 분 정도예요? 15분 정도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곳에. 예, 한 200여 명.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쫓을 수는 없고 예,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조금은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 탈출하시면 저희가 3년 동안 교육 탈출하는 사람은 근데 탈출 안 하는 사람. 탈출 안 한 분들이 한 15분 남아 그분들 계신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생으로 그냥 무력으로 내쫓는 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부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해주면 되냐고요? 우리 그 경찰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지켜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그 경찰도 하루 종일은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리고 예, 그거만 10시 새벽까지. 돼요? 예, 그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분들도 어쨌든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길바닥에 내쫓을 수는 아니요, 없잖아요. 그렇게는 여태 안 하고요. 근데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종사자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종사자분들은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그럼 건물을 사주면 건물주 임대해 주는 사람 이 사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니 너무 자세한 얘기는 밤새도록 할 수 없고 뭘 해주면 되느냐, 시는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경찰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시는 저희가 지금 지금 시민들한테 땅을 사겠다, 땅과 건물을 산다. 땅을 사고 있습니다. 산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4단계 정도로 해서 지난 70여 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기를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좀 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부터 4단계부터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시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좋은 일에 쓰려고 하겠지요. 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직업 교육하고 그다음에 주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하루에 생활비를 3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여기서 뭐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어려운데 경찰 문제는 내가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경찰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의 단속이 필요하다 뭐 이런 세무서야 뭐 그걸 하면 될 테고 일세인 거고. 경찰은 뭐 범위가 얼마나 돼요? 지금은 많이 없어져 갖고요. 두 명만 그러니까 9곳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순찰하면 되잖아. 하여튼 그거는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근데 문제는 시장님.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지주들이나 건물주 여기는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 어쨌든 일하고 좀 뭐 진짜 어려면 이거 좀 말 잘못하면 또 꼬투리 잡히는데. 지금 구조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분들 건물주 땅 주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조금의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우리 대통령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 무력으로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파주시민 간담회 영상 녹취록입니다. 그 유명한 영상이죠. 네, 70년이나 묵은 지역의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
리더십이라는 게 대중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았어요. 그렇죠. 이런 장면이야말로 정치의 뭐랄까 공연적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죠. 공연적 측면이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떨 땐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파주 시민 김미숙 씨의 발언입니다. 직접 써오신 글을 읽는데 그 목소리에서부터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용주골.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나서 70년 동안 지역의 상처로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입니다. 거의 1만 평 규모라고 하죠. 이건 그냥 낡은 건물이 모여있는 곳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 발전의 발목을 딱 잡고 있고 아이들 교육 환경에도 당연히 안 좋고 또 주민들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문제였던 거죠.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시민분의 발언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불법 계곡 시설물들 싹 철거했던 성공 사례를 정확히 짚어내더라고요. 네네. 그 계곡 정비 사업 아주 유명했죠? 그러면서 그때의 결단력과 실행력이 진짜 행정이라고 딱 말을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호소를 넘어서 당신은 원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일종의 압박이면서 동시에 기대인 셈이죠. 아주 영리한 접근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성공 경험을 다시 불러내서 현재 문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감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죠. 첫째, 완전 폐쇄될 때까지 경찰을 상주시켜달라. 그리고 둘째,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달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액션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절실한 요청이 끝나고 보통 정치인이라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모범 답안이 나올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첫 마디가 완전히 달랐어요. 맞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온 첫 마디. 파주시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였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감정적인 호소가 가득했던 그 분위기를요. 순식간에 행정실무회의 한 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 바로 옆에 그 문제의 1차 책임자인 시장을 딱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던지는 질문도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였어요. 어떻게 보면 공을 시장에게 바로 넘겨버리는 듯한 모습인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책임을 넘기는 게 그러니까 책임 전가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문제 해결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도를 즉석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도를 만든다. 네. 관료주의의 그 복잡한 보고 라인을 그냥 생략하고 최고 결정권자랑 실무 책임자가 시민 앞에서 직접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이건 나는 보고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 앞에서 직접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죠. 그러네요.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미 200개에 달하던 업소가 9개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90% 이상은 해결했는데 이제 마지막 10%가 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당대인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통령의 질문이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단순히 알겠습니다. 경찰 보내주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의 진짜 핵심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종사자는 몇 명이죠? 이렇게요. 15명 정도라는 답이 나오니까 곧바로 그분들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는데 어떤 지원책이 있느냐고 바로 묻죠.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 하나로 이 사안이 그냥 불법 건축물 때려 부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굉장히 계산된 질문이기도 해요. 문제를 불법 업소 건물주 대 생계가 막막한 여성 종사자의 구도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문제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론은 당연히 후자, 즉 종사자분들에게 동정적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결국 건물주나 지주들을 압박하기가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정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수죠. 그 흐름에서 나온 말이 바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발언이었군요. 이게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런 전략적인 구도를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눈물이라는 감성적인 단어를 쓰지만 그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세무서 협조를 언급하는 대목이에요. 아, 맞아요. 경찰력은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세무서도 협조 가능할 것이라고 슬쩍 지나가듯 말하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게 바로 눈물 뒤에 숨겨진 이빨입니다. 이빨이요? 네, 끝까지 버티는 건물주들에게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같은 다른 수단이 동원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인 겁니다. 와, 경찰력이라는 물리적인 수단 외에 세무라는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훨씬 세련된 방식이죠. 강제 철거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결국 현장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첫째, 시민의 가장 시급한 요청이었던 경찰력 지원. 이건 그 자리에서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요. 네, 명확하게요. 둘째, 더 복잡한 종사자 문제는 시장에게 대통령실과 협의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서 과제를 주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마치 혼란스러운 주방에 뛰어든 노련한 셰프 같아요. 셰프요? 네, 가장 급한 불부터 끄고 경찰력 지원, 시간이 걸리는 재료 손질은 다른 요리사에게 명확한 레시피와 함께 맡기는 거죠. 종사자 대책. 모든 걸 다 직접 하겠다고 하지 않고 즉시 해결할 것과 위임할 것을 순식간에 판단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듣고 보니 정말 인상적인 리더십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현장 즉석 해결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 큰 사람의 민원만 먼저 해결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게 이런 타운홀 거버넌스의 명암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효능감을 주죠. 내 목소리가 직접 닿아서 변화를 만든다는 경험이니까요. 그렇죠. 속이 시원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가장 눈에 띄거나 가장 목소리가 큰 문제에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죠. 조용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은 오히려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장의 분위기나 감정적인 호소에 따라서 즉흥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가 전체의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보여주기에는 아주 효과적이지만 국가 운영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해요.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공평한 행정 시스템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앉는 거죠. 결국 그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 과제가 되겠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 풀어가는 과정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빠른 결정과 인간적인 접근이라는 표면적인 해석을 넘어서요. 네, 문제의 프레임을 바꾸고 다양한 압박 수단을 암시하면서 관료주의를 건너뛰어서 대중에게 직접 리더십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잘 짜인 정치적 퍼포먼스로도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이죠. 이것이 주는 정치적 효능감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우리는 리더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서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강력한 해결사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디더라도 공정하고 일관된 시스템을 지키는 안정적인 관리자를 원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둘 다라고 답하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리더십의 매력과 위험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만약 저 자리에 있던 시민이었다면 혹은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정답 없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